많은 안전사고가 예. 결국은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습생들은 굉장히 의뢰 위치에서 네. 실습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항의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요. 예,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강당에 모아놓고 안전교육에 정신교육 시켜놓고 현장에 막상 가서 보니까 현장은 정말 불안전한 상황이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안전교육이 아니죠.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그것이 기업이 됐던 정부가 됐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안전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9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청년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죠. 네, 9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산재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용 한성대 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야, 이 사고 소식이 벌써 9년이나 지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 보니까 특성화고 실습생 19살 꽃다운 나이에 청년이 혼자 일하다 숨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서울시 그 구의역 김군사고 조사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고가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고를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나는 거는 그때 굉장히 안타까움, 슬픔, 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그 지하철에서 끼임 사고라는 아주 그 참혹한 네.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분노와 슬픔과 애도가 아주 굉장히 컸었고, 그런 또 서울시 관리하는 서울시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컸었고 해서 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억이 저도 지금도 생생한데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슬픈 그런 사고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고 당시의 뉴스 영상을 준비했는데 일단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하철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20살 김모 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역 안의 직원들과 서울 메트로 측은 김 씨가 작업하는 것을 전혀 몰라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점검하러 왔습니다라만 말씀드리고 나서 키를 가지고 이제 나가셨어요. 승인을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관제에서는 이 작업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자 안전관리 대책이 강화됐지만 1년도 안 돼 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선로에서는 반드시 2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고 전동차 운행 시간은 보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원이 지금 없어요. 근무 인원이. 지금 우리가 오늘 휴무가 4명이에요. 영무원도 규정에 맞게 작업하는지 감독하게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작업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저희 직원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하는 데도 약간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함께 서울 메트로와 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다시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담당자분의 이야기가 허점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늘 이 허점들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당시 2016년 5월 28일 딱 9년 전이죠. 오후 한 4시 58분경 그때 그 스크린도어 고장이 나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네. 그 신고가 들어왔고 1시간 이내에 그 유지 보수 업체가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성 PSD라는 업체에서 방금 그 사망했던 네. 그 김군이 출동을 했죠. 그래서 4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구의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도착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스크린도 점검을 하다가 약 한 4, 5분 후인 57분경, 5시 57분경 달려오는 그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면 예. 1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혼자 가서 사고를 유지보수를 하다가 예. 사고를 당했다는 것, 아주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장 궁금한 게 사고 당시 왜 그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고 김군 혼자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군 네. 사고 그 내용을 보면 네. 뭐 그 사고 내용만 객관적으로 보면 김군이 출동을 했을 때 그 다른 을지로역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광화문에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이 두 명이 구의역에 2인 1조로 출동을 했다가 을지로까지 가게 되면 또 다른 신고가 들어온 데까지 가게 되면 이 1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군이 혼자 이쪽으로 가게 된 거고 아마 예. 광화문에 있었던 그 직원은 을지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예. 뭐 아주 그냥 아까 우리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네. 결국 인력 부족이었죠. 인력 부족인데 지킬 수 없는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두게 되니까 1시간 이내는 가야 되고 또 사람은 없고 인력은 없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김군 혼자 가게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뭐 고장 접수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과업 지시서도 있었다고 했고 당일 또 말한 것처럼 을지로역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력 부족으로 상황이지만 굉장히 이런 압박들이 이 김군을 좀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 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업 지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하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청인 서울 메트로에서 하청을 줄 때 계약을 맺을 때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된다고 계약을 맺는 거죠. 네. 그럼 1시간 이내에 출동하지 않은 기록들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은성 PSD라는 그 하청업체 유지보수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하청업체에서는 네. 1시간 이내에 무조건 출동하게 하죠. 그런데 하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 충분한 그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네. 한정된 인건비 가지고 결국은 부족한 인력으로 이걸 운영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김군을 죽음으로 그 내몰게 된 구조적인 그런 원인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뭐 사고의 배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자국 구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외주를 줬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왜 사고가 난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네.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업체에게 그걸 더 잘하니까 더 잘하니까. 네, 그 업체에다가 그 부분의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 원래 도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외주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주화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전문 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주를 준다기보다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훨씬 크죠. 비용 절감. 네, 뭐 단적으로 이게 돈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외주화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주화 자체라기보다도 외주화를 할 때의 안전이나 또는 다른 뭐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소위 이야기는 아주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네. 뭐 이제 인건비를 후려치기 한다고 속된 현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 계약을 하게 되니까 네. 결국은 하청을 받은 하청업체에서는 그 일을 받은 하청업체에서는 그 비용 가지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날 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 부족이 또 생겼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 절감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럼 원청인 서울 메트로와 하청업체 간의 안전관리 체계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당시에 서울 메트로와 은성 PS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단 도급을 주게 되면 외주를 주게 되면 도급을 받은 업체가 안전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청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도급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으로 보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청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그 문서로 주게 되고 네. 결국은 은성 PS에 대해서 이 책임을 총지게 되는데 그 구조니까 나중에 뒤에 책임 관계를 놓고 보면 결국 책임 권한은 메트로가 가지고 있는데 네. 원청이 가지고 있는데 작업 지시나 작업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은 그런데 책임은 다 밑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것이 외주화의 가장 큰 그 문제인데 안전관리에서
전형적으로 서울 메트로에서도 나타난 것이 그거 같습니다. 과업 지시에서는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된다. 아, 지시만 이렇게 했군요. 그렇죠. 그 네.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은성 PSD에서 안전관리 책임은 너네가 2인 1조로 알아서 다 운영해라. 이거 지키지 못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안전관리 책임은 법적으로 보면 하도급의 은성 PSD에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의 그 외주화의 안전관리 문제점이라고 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뭐 비슷한 것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그 재난안전 119 지금 300회가 지금 됐는데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벌어지고 사고들도 일어나고 인명피 사고 많지 않습니까? 야,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그런 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 네, 지금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고 있고 뭐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매일매일 거의 반복되다시피 그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게 바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느 쉽지 한 않네요. 업체나 어느 한 그 원청이나 어느 한 하청이나 어느 한 현장이나 이런 곳에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네.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매일 생방송 그 1년 넘게 그 300회를 지금 왔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예. 계시고 또 앞으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이 이렇고 그러면 사고 이후에요? 이들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 혹은 판결을 받았습니까? 계속 뭐 상황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아주 책임으로 보면 책임이 있는 곳이 서울 메트로와 은성 PSD지 않습니까? 네. 서울 메트로가 원청으로서 총괄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의 사장이 1,0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성 PSD의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예. 이게 이제 항소심까지 가서도 그렇게 확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좀 불균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확실히 책임은 하청에 굉장히 많이 묻게 됐네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 메트로에서는 그것도 아마 그때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지. 만약에 그때 사건이 그렇게까지 여론을 갖다 타지 않았으면 네. 아마 1,000만 원도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김군이 그 특성화고 실습생에 20살도 안 된 꽃다운 날 19살 그렇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희생이 돼서 네. 좀 안타깝게 숨진 사고였는데 굉장히 진짜 속상하고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지 보수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 또 직영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직접 관리와는 안전성 면에서 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굉장히 저희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직원이니까 일단 책임관계 직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고용관계에서 네. 직접 고용한 사람의 사고가 나게 되면 고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으니까 일단 책임관계도 하나 명확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원이면 지금 방금 지금 부유역 사고처럼 이렇게 2인 1조로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1시간 이내에 가게 돼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네. 당장 항의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해결해 달라고. 네.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또 많은 경우 이제 노동조합이 있게 되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네. 노동조합이 없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올라오죠. 네. 그러면 그런 경영진과의 그 논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하청이면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청에서는 사실은 원청의 그 계약 맺은 지시사항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영과 그 외주화의 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뭐 거의 천지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조건 다 직영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영과 하청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 메트로에서도 경영 효율화나 어쨌든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하청과 이런 관계가 있을 텐데 안전 측면에서는
꼭 이런 부분을 꼭 짚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 메트로 그러면 지금은 서울교통공사로 다 합쳐져 있거든요. 네. 이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당시는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서울 메트로라는 그 공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라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제 5호선에서 9호선을 관리했는데, 그 서울 메트로에서 원래는 그 스크린도어 관리도 직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7년도에 소위 이야기하는 구조조정, 구조조정.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외주화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불씨를 낳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4년 후에. 이제 외주화를 시키게 되면 네. 제일 처음에는 직영에서 하던 정도의 비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계약을 맺게 되지만 일단 하청으로 가게 되면 경쟁 입찰이나 또는 비용을 점점점 절감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네. 결국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인건비 절약을 하는 쪽으로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2016년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외주화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아주 돌려서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많은 안전사고가 결국은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비용 문제라고 생각을 그런 해요.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나 무슨 도덕의 문제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은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을 해태해서 그 외주를 주거나 또는 작업 현장을 그렇게 만들거나 하는 곳은 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작업 현장을 기본적으로는 일단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업 중지가 외국에서 보면 첫 번째입니다. 네. 작업 중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3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시민들도 피해 볼 수 있고 또 그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같이 작업 중지하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발생하게 되고 또 제조업 같으면 물건을 납품하는 쪽, 납품 받는 쪽 다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급박한 위험이 사라지게 되면 일단 작업 중지는 주되 작업 중지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영업 이익을 몰수합니다. 그것이 과징금입니다. 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업을 하는 목적이나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목적이 이윤 추구 아닙니까, 사실은? 과대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그 비용 절감이 결국은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이 안전 비용이 그냥 비용이라고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걸 자꾸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작업 중지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의 과징금을 부여하거나 또는 그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여하게 되면 사실은 이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인해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 그게 사실 이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네. 그게 뒤에 있는 회장이든 네. 숨어 있는 회장이든 명목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대주주든 네. 또는 종업원이든 사장이든 결국은 해결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안전을 소홀히 해서 또는 안전을 해태해서 이러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나 해당되는 그 업체에 과징금이나 상응하는 정도의 그 사고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정도의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김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성화고 실습생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뒤로 현실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구의역 사고 3주기에 방송했던 저희 KBS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3년 전 19살 김군이 홀로 작업을 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곳. 오늘 그 자리에 국화꽃을 든 이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비정규직 김군. 천천히 먹으라며 샌드위치도 놓여졌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도중 재해를 입어 세상을 떠난 학생들의 부모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다시는입니다. 2년 전 음료 공장에서 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는 아직 변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졸업 이후의 현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경기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무시와 차별, 수당 미지급 등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모여 1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한 해 특성화고 졸업생은 약 10만 명.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 함께 보셨는데 교수님, 이 스크린도 유지보수 인력이 특성화고 또 실습생이면 그 약간 숙련도가 낮으니까 더욱더 이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 실습이라고 하면 좀 더 다른 차원인데 네. 학생 실습은 특성화고든 대학생이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배우고 예. 그걸 익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업무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더 안전하게 하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학생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교육인데 교육의 일환인데 교육 중심보다는 많은 그 현장이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는 그러니까 뭐 아주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노동력을 좀 착취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반 그 노동자들이 가기 싫어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곳에 지금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거의 안전에 무방비인 상태로 열악한 환경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것 역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 지금 그 실습을 보내는 곳이나 또 보내는 곳, 그냥 학교죠.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 실습을 보내든지 그 보낼 때는 그 환경이 최소한 안전한지 학생들이 실습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것이 뭐 교육청이든 이런 좀 조금 더 그 확대가 된다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습을 받는 곳에서도 학생 실습이라고 하면 그냥 일하러 온 것으로 보지 않고 이건 교육 측면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과징금까지 또 추가한다면 또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학생 실습을 받아서 학생을 실습시킨다고 한다면 네네.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거기는 과징금보다는 오히려 보조금 같은 걸 줘서 보조금 줘서 학생 실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지난 19일에도 한 돼지 농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 KBS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9일 경남 합천에서 일어난 돼지 농장 화재로 숨진 한국농수산대학교 19살 실습생. 이 농장에서 돼지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 임신사구역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대학과 농장 측이 맺은 실습계약에 따라 지난 3월 현장에 투입됐다 2달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실습생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한 달에 80만 원을 실습 지원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적게 받는데 30까지도 받고요, 한 달에. 조금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한 150? 그래도 최저임금이 안 되긴 해요. 실습생들은 주 4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강도 높은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실습 현장 관리자가 평가를 맡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싼 인부라 생각하지 실습생은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가 실습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3년 전에도 같은 학교 학생이 현장 실습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결국은 지난 3년 전에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실습생들이 실습 보교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사고 난 예가 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 사건에만 그 임기 대응식으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실습생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실습생들은 굉장히 의뢰 위치에서 네. 실습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항의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요. 예,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실습생들이 그 현장을 평가해서 그 현장이 부당하거나 불안전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정부에서나 교육당국에서 개입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구조가 현재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저 학생들은 정말 그 현장, 우리나라 제조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정말 그런 훌륭한 직군이잖아요. 미래의 네. 그 직군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안 갖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안타까운데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안전은 원래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이 안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안전망 그리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그냥 단지 사고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네. 안전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것이 진짜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습하는 그 학생들도 나중에는 이게 또 어른이 돼서 이런 경험을 받으면 또다시 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안전교육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안전교육을 강당에 모아놓고 그냥 정신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실습할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안전이 체화되도록 안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안전교육이 되는 것이지 예. 그냥 강당에 모아놓고 안전교육에 정신교육 시켜놓고 현장에 막상 가서 보니까 현장은 정말 불안전한 상황이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안전교육이 아니죠. 네. 네, 현실과 괴리된 것은. 현장을 강화시키는 것이 진짜 안전교육이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현장 실습 나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학생들 지금도 그런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또 구의역 사고 얘기로 한번 돌아와서요. 그 후로 지난 9년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스크린도어 사고는 그 뒤로도 계속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그쪽에서 또 사고가 났는데요. 관련된 뉴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말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에 투입된 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승강장 끝에 있는 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직후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이 철도공사 서울본부의 본부장실과 안전보건처, 정발산역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열차 통행 중 보수 점검 작업을 할 때는 열차 통행 시간 간격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위험을 작업자에게 알리는 열차 운행 감시인을 둬야 하고 감시 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작업엔 총 3명이 투입됐고 숨진 노동자는 열차 운행 감시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숨진 노동자가 왜 작업 위치에서 벗어나 선로 쪽 출입문으로 들어갔는지 감시 외에 다른 업무가 있었던 건 아닌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출입문 안쪽에는 스크린도어가 정상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작업 시작 전 관제실에 승인이 있었는지 열차 간격을 조정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관제실의 승인 없이 작업이 시작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선로 출입문에 대한 출입 통제가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번호가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승객이 한번 눌러봤더니 열어지더라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바는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3월과 7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사망사고가 나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 사고는 3사람이 작업에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업 허가를 신청을 하고 네. 본사에 열차 통제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본사에서 열차 통제를 하기 전에 작업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작업 감시자가 옆에 2명이나 있었다고 한다면 예. 열차가 들어오는 걸 왜 못 봤냐? 못 봅니다. 못 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차가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열차가 왔다 갔다 하면 네. 이쪽에 그 끝단에서 보면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고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력만 투입하고 작업 관시자를 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그 들어온지만 막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장에 가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인력만 늘리고 2인 1조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 감시인을 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업 감시인도 필요하고 2인 1조나 3인 1조 같은 인력 보강도 필요한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열차 같은 경우는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들어오기 전에 열차의 기관사도 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작업 그 통제는 위에서 하거든요. 본사 시스템에서 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다가 스크린도어 사고는 그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예전에도 그 사고조사위원회를 할 때 바깥에서 센서를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개조하는 것으로 그리고 센서를 바깥에 창문에서 열어서 손만 넣어서 그 센서를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다 권고했고 예. 일부는 다 고쳤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비용 문제죠. 비용이군요. 비용을 들이더라도 유지 보수가 스크린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개선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하루 빨리 어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구조적인 그 방안을 하지 않고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옆에 네. 사람한테 봐주고 예.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계속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에 산재 예방 안전 대책이 바뀐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크린도어만 놓고 보면 일단 직영화를 많이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화가 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두거나 완전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네. 작업에서 2인 1조 이상도 매우 강화를 시켜서 지금 형식상으로 보면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됐죠. 그래서 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외주화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 기술적으로도 구조적인 문제,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안전하게 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좀 외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로 인해서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들어왔고 또 산업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그 단편적으로 법을 하나 강화한다거나 네. 또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외주화를 할 때 근본적으로 비용 절감으로 해서 안전에 혜택되지 않는 그런 경제적 구조, 시장 질서, 시장 구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얘기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구의역 사고가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큰 교훈과 앞으로의 산재 예방 정책 방향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2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이제 그것이 기업이 됐던 정부가 됐던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구의역 사고도 그때 서울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거의 재난 사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을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다. 안전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게 하나의 교훈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산재 예방 정책 방향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 문제로 보고 이 문제가 가장 힘없는 쪽, 가장 약한 쪽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것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로 축약을 하거든요. 네. 그것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게 저희가 또 300회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저희도 열심히 더욱더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도영 한성대 대학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